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밀접한 곳이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인문 클래스에서는 한옥마을 그 밖의 이야기 3탄 준비했습니다. 인문 클래스 5명의 석학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지식축제 역사 콘텐츠의 대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덕입니다. 네, 저는 한옥마을 하면은 한 주차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벌써 3주차로 넘어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네. 좀 압축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3번 해도 모자르면 어떡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울적하거나 조금 더 감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밤에 이렇게 가서 거닐곤 하는데 그때 분위기가 참 좋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하고도 너무 가까워서 걸어서 가기도 하고 아주 친근한 곳이기도 한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 한옥마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도 다양하고 강력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총집합해서 한번 시간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오목대라든지 이목대라든지 간합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가 빠졌어요. 한벽당이 빠졌고 향교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벽당은 전주 사람들 하면 다 아는 공간이죠. 네. 저 어릴 때는 그 한벽당 밑에 물놀이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기린봉 밑에 살아서 기린봉에서 거기까지 이제 철길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저 어렸을 때는 한별당 그랬어요. 한별당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전주 사람들 중에 한벽당이 맞아요? 한벽로가 맞아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한벽당은 그 건물의 이름이죠. 건물의 이름이 한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 집이라는 뜻이고 한벽로는 뭐냐? 한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벽로 할 때는 건물의 형태 양식을 이야기한 거고 한벽당이라고 하는 건 그 건물의 이름을 불러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충근 아나운서한테 아나운서라고 부르는 건 직업을 부르는 거고 맞아요. 이충근이라고 하는 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 한벽당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주 최씨의 월당 최담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 초기에 만들었다. 1404년에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도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에는 월당 최담이 낙향에서 만들었다라는 정도지 몇 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벽당 중수기에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은 거고요. 지난 시간에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 한벽청연이라고 하는 전주 8경의 1경에 해당되는 곳이 한벽당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주 사람들에게는 이 한벽당은 굉장히 추억의 공간이고 적어도 전주천이 오염되기 전에는 전주의 최고의 수영장 물놀이터가 한벽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지금은 수중보라고 해서 고무보가 있지만 예전엔 거기가 시멘트여서 시멘트 보 밑에서는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고 보 위에서는 애들이 물놀이하고 했던 대표적인 공간이고 그것을 보면서 먹었던 게 바로 오모가리죠. 한벽당에. 그런 공간들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한벽당에 가서 보시면 건물이 2개만 보이죠. 그런데 이 2개의 건물 중에 하나는 한벽당이고 또 하나는 건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한벽당이고 그 옆에 뭘까요? 작은 건물이 하는데 그게 요월대라는 건물입니다. 요월대. 맞을 요자에 달월자를 씁니다. 그러면 달맞이 건물이죠. 예쁘다. 달맞이 건물인데 그러면 달을 맞이하려면 건물이 어디를 보고 있어야죠? 그 달을 맞이하려면 동쪽. 그렇죠. 동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남쪽을 바라보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봐요?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 안 맞죠. 잘못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요월대를 보면 동쪽을 향해 앉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야 건물이 맞죠. 네. 그런 부분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건 그림도 있긴 합니다만 9층의 누각 위에 한벽당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각 없이 계단으로 이렇게 해서 기린 그 한벽교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데 예전에는 그거 올라가려면 9개의 건물을 지나서 올라가야 돼요. 자, 이 설명을 해주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 합니다. 왜냐면 9층?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9층?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이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우리나라 하천은 어떤 하천이다 이런 걸 배우셨을 겁니다. 하상이 계속 올라오는 하천이죠. 우리나라는. 퇴적이 돼서.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을 동일시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 층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야 조선시대 때의 땅의 높이 지표면 어디가 진짜일까?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전에 진전에 있는 땅 높이. 그 땅 높이는 지금 한벽당에 있는 높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조선시대. 풍남문에 있는 문 밑에. 아치형에 거기가 조선시대의 땅 높이였겠죠. 네. 거기도 역시 낮습니다. 그때가 원래 조선시대 땅 높이였다. 그렇죠.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한벽당도 그 밑에 굉장히 있었고요. 작지만 누층의 건물 아마 그게 남아 있었으면 최고로 멋있었던 건물일 겁니다. 아쉽다. 그럼 이 한벽당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벽당은 누각이기 때문에 뭐 시인 풍류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전라 감사가 연회를 베풀기도 유명한 뭐 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벽루는 그런 공간입니다. 중요한 공간은 양반들이 시 모임을 하는 이런 이제 순기능의 역할들도 보면 놀기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향교는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향교는 뭐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교육기관이고 사실은 향교와 관련해서는 전주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원래는 향교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위치인 건 그러니까 전주 성에 있었는데 시끄럽다고 글 읽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시끄럽다는 이야기는 바로 진전 때문입니다.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는데 옆에서 글 읽는 소리가 시끄럽다 해서 사실은 저 신흥학교 뒤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은 옆에 학교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임진왜란이의 도시 계획 정책에 맞지 않다. 예전에는 좌묘우사라고 그래서 우측에는 사직단을 두고 왼쪽에는 문묘를 둔다라고 하는 도시계획의 원칙 때문에 다시 임진왜란 이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향교가 뭐 조선시대 이야기는 다들 뭐 교육기관으로서 이상은 알 테고 일제시대 이후에 향교는 어땠을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향교 좀 쇠락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쇠락의 길을 걷는데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향교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좀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때는 지역의 양반들의 모임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이제 향교를 통제하기 시작을 하면서 친일 인사들을 향교위원회로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일전쟁 당시에 황민화 정책들이 이루어질 때 그런 황민화 교육을 선전하는 공간으로 향교가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에 있었던 삼재 중에 고재 이병헌 선생님은 향교 출입을 아예 안 해버립니다. 향교가 그렇게 변질되기 때문에 향교는 가지 않고 그리고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향교가 활성화되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일제시대 초기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간제 전우 선생님이 향교에서 강회를 엽니다. 인근에 있는 유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간제 전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이 공간이 바로 전주 향교입니다. 그 향교가 해방되고 나서 또 복원되는 과정을 굉장히 거치게 되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고재 이병헌 선생님의 자제 이도형 선생이 향교 재건과 유림의 중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옥마을에는 저항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향교에서 그런 저항의 이야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향교는 일제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왜곡되는 공간으로 변화되니까 향교는 사실은 공자를 비롯한 4대 성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공간. 그러니까 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던 것이고 바로 그 인근에
저희들이 호남 3제라고 불리는 세 분의 유학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이 금제 최병심 선생이고 두 번째가 고제 이병헌 선생, 세 번째 분이 유제 송기면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저희 지역에서 호남 3제라고 불렀고 지역에서는 최학자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그곳에서 저항의 정신이 담긴 활동들을 합니다. 중요한 활동은 뭐 금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경술국치 이래 나라가 망했을 때 오목대에 올라가서 3일 동안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제 근대 산업이 들어오면서 잠종 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금제 선생님이 소유 땅을 다 압류해서 거기를 잠종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에 저항을 하고 그래서 투고를 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1930년대에 염제라는 선생이 쓴 염제야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염제설학의 서문을 이제 금제 선생님이 쓰는데 여기에 이제 이 염제야록이라는 책이 바로 의병들의 활동, 항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짤막짤막하게 저술해 놓은 책이어서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이제 투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다 간제 선생 제자인데 절필을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1910년대 후반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거의 절필을 합니다.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분들이 활동으로 나오게 되고 30년대 되면서 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염제야록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그래서 우리들이 한옥마을은 항일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분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옥이 그 저항의 상징은 이라고 매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항 정신은 굉장히 강했던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거군요. 그런 그렇습니다. 정신도. 한옥마을의 성공 요인, 우리가 한번 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여러 가지로 거론됐습니다. 뭐 스마트폰의 보급이라든지 SNS의 뭐 성장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엮어서 한옥마을이 빛이 났었던 뭐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옥마을 그 자체에는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도 궁금해요. 맞습니다. 원래 전주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시적인 문화가 많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음식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먹어봐야 알잖아요. 먹어야죠.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소리도 역시 들어야만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제가 늘 할 때 전주 자랑할 때 거대하다, 최고다, 최대다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전주는 비가시적인 문화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표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요소들을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한옥마을의 최고의 장점은 한옥이라는 장점이고 한옥이 사람들이 안 사는 한옥이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옥이다. 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반경 1km 안에 문화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불교, 그다음에 유교, 왕실, 가명 이런 문화들, 그다음에 종교 이런 문화들이 집적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한옥마을을 걸으면 저기 가면 동학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저쪽 가면 남문교회 가면 개신교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천주교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불교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경기전 이야기, 왕실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이게 다 집적되어 있는 특징. 그래서 작은 공간에 오멜조밀 있는데 맞아요. 각각은 맨파워가 없지만 모아놓으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렇다. 이런 시너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년부터 그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쭉 성장해 오다가 이제 2010년도에 들어서 이제 500 찍고 또 1000만 찍고 이렇게 우리가 쭉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면 2002년 이전에는 한옥마을은 그저 그냥 하나의 그냥 공간이었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마 전주의 많은 분들은 지금의 한옥마을 하면 한옥보존지구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한옥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맞아요.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옥보존지구가 지정되게 된 것이 1976년입니다. 1976년에 그러니까 10월 유신 이후에 한옥보존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박정희 정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 이후에 제가 지역에 있는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야
전주 한옥마을이 왜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줄 알아? 라고 이제 물으시는 어른, 저야 모르죠. 동네 어르신들께서. 예,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걸 지정하게 된 게 박정희인데, 박정희가 왜 한옥보존지구를 생각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전주 때문이야. 그래서 왜요? 전주 한옥이 뭐, 저쪽 서울에 있는 북촌이나 이런 데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랬더니,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초되면 순시를 다녔습니다. 각 지역을. 그래서 전주역에서 순시를 끝내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그 길인 대로변이 철길이었으니까 석양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석양이 누연이어지는데 기와들은 많은 집들이 있고 저녁 무렵이면 거기가 밥하는 연기들이 이렇게 정감이 있어. 굴뚝에서 나와.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라고 하니 이제 한옥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면 이런 건 보존해야지. 그리고 이제 유신에서 나오는 게 한국문화의 정책 이게 맞물리면서 한옥보존 정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한옥보존지구가 지정이 되는데 보통은 지정을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존할까? 어떻게 지켜나갈까라고 하는 게 1976년에 그래서 전주에서 2조 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이라는 용역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컨셉으로 잡은 게 2조 문화권이에요. 조선 문화권. 저희가 지금 괜히 조선왕실에 본향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70년대부터 전주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공간이야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옥마을의 궁금한 점은 왜 그런데 양옥 건물이 가끔씩 있지 중간에?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궁금해야 되거든요. 보존지구로 계속 있었다는데. 그런데 한옥보존지구가 폐지된 게 1997년입니다. 첫 시간에 폐지가 됐어요. 그렇죠. 첫 시간에 기억해 보시면 96년에 월드컵 개최지로 결정되고 99년에 개최 도시가 결정됐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보존지구가 정책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한옥마을 안에 있는 양옥 건물은 바로 그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98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98년도에 조선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시에서 발표하고 한옥보존지구로 묶여있던 것을 다시 묶어버립니다. 개발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짓지 마. 그래요. 그래서 우후죽순 안 나왔던 거군요. 들어서려고 했던 것이 중지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99년도에 전통문화 특구 기본계획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월드컵으로 연결되는. 그렇군요. 그런 자치단체장의 노력과 지역의 비전 또는 이 부분이 있었다. 만약에 98년도에 묶어놓지 않았으면 한옥마을은 지금 모습 없었을 겁니다. 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한 20년 넘게 오랫동안 건물이 이 수리를 못하다 보니 굉장히 낡고 불편하고 이런 건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98년도에 묶고 개발계획 세우고 월드컵 맞이해서 개발하고 하면서 한옥이 전주를 대표하는 효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옥마을 이제 1000만 관광객이 됐습니다.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00만까지는 갔으니까 이제 한 단계 목표는 수립을 한 거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또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그 한옥마을 2002년도에 일단 구성은 했는데 그래서 한옥생활 체험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관광객을 유입해야 되잖아요. 자, 월드컵 효과는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다. 맞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노력했던 것은 저는 거버넌스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한옥마을이 1000만을 찍게 되는 데는.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 당시 때부터 중간 과정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1000만 명의 달성은 바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노력과 어떤 시의적인 SNS라든지 또는 종편이라든지 이런 시의적인 것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죠. 전주 한옥마을이 뜨니까 여기저기 한옥마을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공주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성공한 마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상만 보고 내부를 보지 않는 거죠. 그 내부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시민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해왔던 노력은 안 보고 한옥이 많으면 장사 되겠네? 그래서 우리도 한옥마을 만들 거야. 그런데 그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이 참 대표적인 성공의 어떤 요인들인 거죠. 그거 보면 참 한 그 지역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정말 그 근저에는 치밀한 노력과
정말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옥마을에 전책 방영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팸 투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 빅마우스들을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했는데 그때 전주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수고하셨죠. 해설하고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해서 전문가들에게 의견 듣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아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이 브랜드를 그래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런 효과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마침 거기에 SNS나 주변 환경이 맞물리면서 성공했던 거죠. 맞아요. 네, 참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네. 한옥마을이 그러나 최근엔 위기라고들 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위기는 좀 어떤 것에서 좀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부터 한옥마을의 위기를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위기는 임대라고 써붙여진 한옥들을 보면서 아, 이건 심각하다. 하하. 저희가 집이 잘 나가면 임대라는 현수막을 붙일 필요가 없죠. 없죠. 그 이야기는 임대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은 집이 안 나가기 시작한다는. 비었는데 새로운 운영자가 안 나온다라는. 그러네요. 그 부분이 사실은 시작된 게 향교 앞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년도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서서히 진행이 돼서 태조로의 임대가 붙기 시작한 때까지가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왔잖아요. 맞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더 힘들어지게 된 거고 일시에 임대가 확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하. 그런데 코로나가 또 불러다 준 게 한옥마을은 상대적으로 외국을 못 나가니 국내 여행지. 그래서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오는. 많이 왔던. 예.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 저는 좀 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가꾸고 잘 키워놨던 명소를 쭉 이어나가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또 사랑받는 공간으로 남게 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한옥마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략 또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한옥마을의 성공 요인하고도 초창기 요인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저도 요즘 한옥마을 나가는 걸 좀 꺼려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옥마을의 이미지하고 많이 달라서. 그렇군요. 초기에 한옥마을 오셨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오고 싶지는 않다. 이런 거니 과거에 느꼈던 그런 맛은 이제 다 사라진. 그게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부분.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즈넉하게 조용히 골목길 산책하고 중간중간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상업화된 카페라든지 음식점 이런 게 아니고 소규모 조용한. 가다가도 동네에 식당 같은 작은 식당이어야지 대규모의 프랜차이즈와 대규모화된 이런 상업시설이 아니어야 된다. 정체성이 사라져간다는 부분이죠. 한옥마을은 여타 다른 지역에서 꾸며놓는 관광지하고 똑같이 변해가는구나. 이게 가장 위험 요소라고 보고요. 그러려면 그 요소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지만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한계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정체성을 눈으로 보이는 것 말고 정신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전에는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관광객이 갔다면 지금은 의미 있고 좀 쉬고 싶고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간다. 그러면 한옥마을에도 그걸 담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성공했던 한옥마을 패러다임을 다른 방식의 패러다임을 만들자. 그 패러다임이 뭘까? 그게 저는 문화고 그게 또 역사고 그게 또 정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지만 그런 운동들이 벌어져야 되고 잘 해왔던 것처럼 개발의 주체나 방향성의 주체는 토착민들. 저는 무엇보다도 외부 관광객보다 전주 사람들이 한옥마을을 많이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역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으면 외부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마음에 안 내키면 안 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그곳을 사랑하게 되면 지역 사람들은 미우나 고우나 계속 가요.
이게 한옥마을을 버틸 수 있는 힘이어야 된다. 네. 지금 한옥마을은 외부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 사람들이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좀 많이 만들자. 그러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마 한옥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나 제 주변도 어느 여행을 갈 때 막 유명한 곳에 사진 찍고 이런 여행을 떠나서 이제는 조용하게 한 곳에서 의미를 찾고 쉼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이런 여행들을 많이 즐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여행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한옥마을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된 공간의 부분들은 저는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저는 전환되어져 갈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관광객들의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건 상업은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를 어떻게 선도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는 삶의 치유. 삶의 치유는 화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신적인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안에 인프라에 담아내지?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라왔던 것은 쭉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내려가는 건 더 짧아질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돼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아찔하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의 역사원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사 콘텐츠의 대가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